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준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의사록상으로는 거의 피봇 가능성 때문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아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계속될 거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그 측면에서는 가장 그 총대를 메고 있는 분은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연준이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맞아요. 공세를 취했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폭에 대해서도 중립금리,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계속 얘기했던 올 상반기에도 2.5% 정도의 중립금리를 얘기하고 있었을 때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4.5%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 블러드 총재의 얘기대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의 논조가 좀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5% 이상, 그러니까 일중에서는 뭐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7%도 얘기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 약간 좀 활짝 놀라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 시장이 최근에 이 계속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엊그저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분간은 좀 지속적인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니까요. 이게 내년 말, 내년 통틀어서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시장은 여기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전체적인 긴축의 강도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 1983년 이후 뭐 있었던 6번의 긴축 사이클에서 네네. 가장 강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다시피 실제 올해의 긴축 강도가 가장 좀 빠르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워낙 올 한 해 내내 우리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그리고 금리의 인상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민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시장의 초점이 뭔가 좀 바뀌게 될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제가 관찰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도 자체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 네네.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지난 이제 6월 달 그리고 이제 9월 중순경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하방 지지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600선 정도에서는 계속 하방 지지를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제 그 와중에 좀 금리에 대한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긴축에 대한 강도가 좀 높아지는 발언들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구간에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긴축에 대한 강도보다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긴축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더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과물이요? 네,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경기 침체와 관련한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기업들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 또는 투자자들과 함께 어닝스 콜이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 콜 행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번 3분기에도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과거 침체 기간에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실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부 곳곳에서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들은 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가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올 한 해 내내 금리 인상 속도와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정말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된다면 뭐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현실화가 된다면 실제 기업 실적의 악화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 기업 실적 악화는 그 정도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분이 시장의 민감도가 되게 커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이 정말 선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상 이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만 떼놓고 본다라고 하면 3분기 통틀어서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3분기에 에너지 기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YOY로 5% 정도의 이익 추정치가 이익이 네네. 감소했던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됐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올해 연중 내내 지지가 되고 있던 그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즘에 워낙 너무 혼란스러운 게 뭐 하루는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우디 장관이 나와서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좀 크게 미칠 만한 영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인들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EU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하고 그리고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번 유가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대략 65에서 70달러 배럴당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회색선이 그 러시아산 원유, 즉 우랄산 원유인데 이미 그 아래네요. 이미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부 회원국 간의 이견이 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합의안에 도출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가격 상한제의 가격대가 좀 낮춰진다라든지 또는 이게 합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유가에 대한 노이즈는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지금 요 며칠 동안에 나타났던 약간의 소요 사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지 않는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유가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분명히 이전과는 온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내년 뭐 일단 전체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그러니까 양회 전후로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더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2월 달 정도 예정되어 있는 춘절 정도에도 리오프닝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양단에서 좀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하방 압력도 세고 상방 압력도 좀 셀 것 같아지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지켜질 거라는 전망이시겠네요.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박스권, 좀 변동성 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좀 큰 변곡점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일단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월말 올 초이다 보니까 고용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부인 이직 보고서, 즉 졸츠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실질자 한 명당 과연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열려 있느냐에 네네.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다시 올라왔어요. 맞아요. 실질자 1인당 1.9개까지. 네. 그래서 이게 좀 둔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 11월 고용 보고서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고용 지표가 다소 완화되는지, 이 타이트함이 완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